네, 매주 수요일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 백광석과 김신암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원래는 신상 공개 안 한다, 요건에 안 맞는다, 이제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좀 사실 분개했었는데 어떻게 전격적으로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신상 공개를 하게 되는 걸 판단하는 것을 경찰 서장이나 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네. 말하자면은 신상 공개를 할지 안 할지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열지 안 열지도 흔히 하면 서장에서 알아서 하죠. 그렇죠. 그게 너무 불합리한데도 그것을 제재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 제기할 구조가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예. 사실 우리 배 소장님이 우리 또 배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상 공개할지 안 할지조차도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아무 기준도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사실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갑자기 또 전격적으로 이거 공개하기로 한 거 보면. 보통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승진에 관련되거나 승진? 예, 보통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네. 그게 걸려 있으면 여론에 민감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물론 여론을 듣는 건 중요하지만은 네네. 문제는 자기들이 어떤 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그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하면은 이거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이게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엉망입니다, 엉망. 네. 신상 공개를 바로 전에 안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네. 안 한다고 했다. 이제 뭔가 되니까 이제 바로 해갖고 또 바로 열었습니다. 바로 열고 그때 바로 열고. 예. 바로 열고 또 바로 결정도.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드는 게 네. 이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구나. 사실은 전화로 해야 하는구나. 이런 의심을 받는 거예요. 하긴 또 위원회를 열려면 시간도 맞춰야 되고 되게 준비할 것도 많은데 그냥 빨리빨리 탁탁 된다는 것은 그냥 좀 화상회의 했나 보다.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은 되는 거예요? 예. 회의록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이 누군지는 대충 압니다. 네. 그런데 회의록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회의록에서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고 다만 간사가 있습니다. 네네. 간사는 보통 형사과장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내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를 주도합니다. 그냥 동의만 얻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은 네. 이건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알아야지 네네네. 그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평가 기준을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하냐 안 하냐 이건 사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안 따라서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황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승진이라든가 여론의 들끓음이라든가 이런 것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유권들을 그냥 본인들이 편하게 맞춰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거기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어쨌든 인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대리인을 데리고 와라. 본인이 항변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그러면은 그 위원회가 열리고 그 사람이 와서 네. 나는 이래서 내 신상 공개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래 갖고 신상 공개 돼야 된다. 이런 게 어떤 정치화가 돼야지 네. 뭔가 기준이 생기는 거고 나중에라도 이게 어떤 법적 효력이 있겠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다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안 들어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경찰들이. 아유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신상 공개가 어쨌든 됐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지금 이 주범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제 백광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또 다른 혐의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다른 혐의를 따지냐 하면은 네. 이 사람이 이게 한 번만 거기에 침입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전부터 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침입 후에 무슨 행위를 계속 해왔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네네. 주거 침입 가스 방출죄 같은 건데 이거는 사실 지금 살인죄에 붙어갖고 당일날 있었다면 그것이 연결이 되지만은 그 전날 혹은 그 며칠 전에도 침입을 했다는 신고가 됐고 그럼 이것은 별도의 계획성 있는 범죄를 연결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가스방출죄, 주거침입죄를 별도로 이제 다시
부과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우발적이다. 그러니까 그날 들어가서 내가 그냥 내 감정에 치우쳐서 죽였다라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별도로 이렇게 추가 혐의를 하는 거죠. 아니 우발적이라면은 동료를 왜 데리고 갔겠어요? 중학생 그렇죠. 하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그 침입을 했고 네. 무엇인가 계속 준비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집에 침입을 하면서 가스밸브를 절단한 흔적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가스가 터지게 되면 완전히 다 뭐 화재도 나고 사람도 죽고 이렇게 될 건데 협박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갖고 터트린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끊었기 때문에 그 피해 여성, 네. 그 아이의 어머니죠. 엄마한테 네. 계속 공포심을 주는 방식으로 일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 근데 참 저는 그 백씨라는 사람도 너무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공범이 김신남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같이 한 거예요, 도대체? 뭐 표면적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뭐 빚 그 사람한테 백 씨한테 백 씨한테. 600만 원의 뭐 빚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건 형량을 감경하기 위한 부분이고 교도소에서 만나갖고 다른 어떤 일들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교도소 동기 같습니다. 아, 둘이 교도소 동기예요? 예. 그러니까 백 씨는 정가 한 10범 정도의 보복 범죄가 있는 거고 이 김 씨 같은 경우도 만나게 된 이유가 거기서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죠. 너 왜 공범이야? 저 사람한테 빚져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참작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수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난 지점과 채무를 짓게 된 시점을 따져봐야지 이건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서로 얘기가 엇갈리고 있잖아요. 혐의를 서로 떠넘기고. 그렇죠. 이거 해결이 될까요? 아마 그 안에서 내부 공간에서 누가 주요하게 결박을 했고 또 어떤 특정한 형태의 행위를 했는가부터 확인하면은 네. 그거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둘이 서로를 탓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책임 전가. 죄수의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런 어떤 서로 간의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탓한 상태에서 네. 따로 가자. 뭐 이런 형태예요. 왜냐하면 같이 가게 되면 이 공범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제가 또 충격받은 거는 처음에는 저는 이 엄마하고 사귐을 계속 하려고 아이를 수단으로 삼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그랬나 보다 그냥 그랬어요. 약간 치정 관계 비슷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중학생 아들을 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상도 엄마를? 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침입 후에 한 30분 내에 죽였다고 합니다. 그럼 2시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도망가야지 그러면 애를 죽였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계속 뭘 했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기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엄마가 들어오기로. 예, 그러니까 물론 당연하게 자기가 네. 내가 이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려고 했다고 지가 자백을 하면 당연히 형이 가중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아이만 내가 했다. 그러면은 사실 하나의 살인죄가 되는 거고 나머지 자기가 자백을 2건을 해버리면 그건 가중이 되니까 네. 그 부분을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기사가 나와버려 갖고 저는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경찰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되게 형사 재판을 많이 받아봐서 그런지 전략적으로 진술을 많이 하네요. 잘 지금. 알죠. 그러면은 정가 10범에다가 그것도 주로 보복범죄라고 하면은 보복범죄의 피해자들은 앞에 있는 형사들하고 조사받을 때 굉장히 이런 그 심리 게임을 많이 합니다. 아 심리 게임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것은 네. 사람을 과학적으로 다뤄본 사람들은 형사들한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백 씨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보복 범죄를 많이 저질러왔던 사람이라는 그렇죠. 얘기고. 예. 특히 그래서 여성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중학생 아들의 희생이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경찰에다 얘기하면서 스마트워치라도 주세요. 그랬는데 그것도 안 준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재고가 없어서 못 준 거예요? 정말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아니요. 지금 처음에 지난주에 저희가 네. 방송했을 때는 재고가 재고가 없었다고 없었다면서요. 했는데 네. 나중에 지금 나온 얘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한 건지 아니면은 신변 보호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 보호위원회에서 회의록이 어떻게 됐고 그 어떻게 결정이 됐고 그러면 그럼 재고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안 했고 지금 신변보호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온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제대로 된 보호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네. 안 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짓이었던 거예요. 거죠. 예. 경찰이 이거를 거짓으로 국민들한테 이걸 속일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이런 짓거리를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찰에 대해서 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일을 엉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당시에 스마트워치가 그 해당 경찰서에 14개가 있었다. 원래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14개가 전부 다 나가서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고가 2개가 남아있더라. 왜 안 줬는지 모르겠다.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위원회 결정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죠. 네. 여기까지 나왔는데 더 황당한 건 그래서 결국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스마트워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하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와 정말 저는 너무 황당무계해서 이 사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발 좀 제대로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번 제대로 좀 양심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웃긴 얘기 말씀 한번 드리면요. 이런 경우는 징계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고 이걸 징계하는 경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무능력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그 원칙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주범인 백광석 검거된 다음에 유치장에서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를 했어요. 이것도 다 쇼 아니에요? 쇼입니다. 이건 100% 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해를 하니까 그 제주 경찰에서 참 미련한 짓을 한 것은 그 유치장에다가 일반 수사 요원, 그 관리를 못하는 사람을 넣어갖고 감시를 하게 했습니다. 같은 유치장에서 밤을 세웠다면서요? 세웠는데 보호 장구도 없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냥 그 제주경찰청에서 자의적으로 그냥 한 겁니다. 와. 그러면 그 사람의 위험이라든가,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혹시 변호사님께 잘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형사재판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갖고 오면은 그리고 뭐 찔찔 짜면은 우리 판사님들이 굉장히 그 치근하게 봅니다. 아, 그 나쁜 놈들을 치근하게 봐요, 예, 판사님들이. 특히 이 사람은 재판을 4-5번 이상 그쵸, 받아본 많이 사람이기 때문에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예, 그런 감정적인 선을 건드리는 게 자기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범죄에 특화돼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나쁜 사람은. 근데 실제로 빠져나가요. 여태까지 이렇게 빠져나왔을 거예요. 근데 경찰은 바보같이 같은 유치장에서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또 여기에 놀아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무능하고 상황 판단도 못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와,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좀 겁이 많이 나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 성추행을 당한 그 중사 여자 분, 공군 부사관 네. 그분을 가해했다라고 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제 노 씨. 정말 저 같은 성인 것도 부끄럽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분이 수감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세상으로 가셨는데 아니 어떻게 군대 내에 있는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를 방치하고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정확한 것은 정확히 뭐예요? 국방부 영내, 용산에 있는 국방부 영내에 미결 수용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라고 하는 데는 작전 지휘 시설이지 누구를 감금하는 시설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 인원을 어떻게 빼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흔히 말하는 수용실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임시로 만든 건데 왜 임시로 만드냐면 거기에 국방부 조사본부랑 군 검찰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조사의 편리성 때문에 원래는 얘들을 여기다 두면 안 되는 거고 사단이나 아니면 군단에 있는 수용시설이나 이천에 있는 그 교도소에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들 편리성 때문에 거기에 둔 건데 문제는 관리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문적으로 그 수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견시하는 정도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수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나 노하우나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 되는 임시로 수용해놨는데 국방부 첫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고 국방부 영내에 미결 수용실이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도 누구한테 물을 거 그냥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다만 제가 듣기로 한 20번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영내에 확인하고 나왔어야지 또 그렇죠. 무슨 확인을 하러 가요 나중에. 저는 장관이 도대체 업무방을 얼마나 하는지를 모르겠는 게 네.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또한 그냥 1인 1실로 관리됐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아마 이 사람이 목을 맸을 것 같은데요. 목을 매서 이제 했는데 밖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감시도 안 해요? 근데 화장실 안은 보지 못하고 보통 이제 일반 구치소 같은 경우 그걸 보이는데? 예, 감시하기서 밑엔 네. 가려도 위는 되게 하죠. 화장실 밑에는 가려요 그렇죠. 인권 예,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위는 다 보여요. 근데 국방 미결수는 그런 거 없어요. 화장실은 그냥 완전히 가려지고. 예. 아니 근데 이 수감된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실에서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는데 이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릴 생각 안 하고 딴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휘작전통제본부의 200m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이 수용자를 죽게 만들어 갖고 네네. 결국은 이 사건 공구무상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의 노상사란 사람의 네네네. 핵심은 네. 위로 올라가는 딱 중간점입니다. 아 그럼 이 사람 지금 꼬리 자르기 한 거예요? 글쎄요, 그거를 뭐 그럼 누가 죽였다는 얘기인데 그건 저는 확신을 모르겠고. 못하는 거고 대신 네. 지금 문제는 지금 핵심은 두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부사관 사건의 성추행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네. 번째 사건은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결정하고 은폐에 가담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법무실장 누구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핵심적으로 요 노모 상사가 바로 그 딱 중간점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게 되면 재판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관련 사건이. 그렇죠. 근데 그 사건들을 다 이 사람한테 넘기겠죠. 그러면 이 진실은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전체회의에서 말한 게 바로 숨진 성추행 가해자 강압 수사 있었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어쨌든 간에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려워졌다. 아이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얘기 더 못하는데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도 또 다시 한번 다음에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 베프의 촉 지금 아주 급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